러시아는 대내외적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법적 계승자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 제도는 구소련의 것과 반이하게 다르다. 구소련이 일당 독재 국가였던 데 비해 러시아는 다당제 민주국가이다. 1991년 8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소연방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후 소련은 급속한 해체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부터 소련의 붕괴는 예견되었다. 옐친은 1990년 5월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에 선출된 후 소연방을 탈퇴하고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과 일당 독재를 폐기하였으며 1991년 6월에는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보수파에 의한 8월 쿠데타 실패 후 중앙 권력의 부재로 각 공화국은 일제히 독립을 선포했고 1991년 12월에는 고르바초프가 사임하였고 독립한 공화국들은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했다. 이로써 단일국가로서 소연방은 무너졌다. 러시아가 독립된 국가로 출범한 후 이 나라의 정치는 대단히 불안정했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이 불분명하여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했다. 구소련 시절 구성되어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옐친 행정부의 개혁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이에 옐친은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10월 의회를 해산했다. 의회 해산 과정에서 자체 무상력을 갖추고 있던 의회 보수파는 무력 저항을 하였으나 진압되었다. 동년 12월에는 의회 재선거가 실시되어 보수파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써 옐친은 보수파를 제압했으나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1998년 러시아 정부는 총리 위상을 강화하고 2명의 제1부총리 권한을 촉수하는 내각 개편을 발표하였다. 또한 8월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러시아 정부는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면 개각을 단행했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의회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70여 년간 공산 체제 하에서 민주정치의 경험이 결여된 러시아는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정치 불안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법상 구소련의 완전한 계승자이다. 러시아는 소련이 가졌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소련의 해외 자산을 인수받았다. 구소련 외교의 기본 방침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서방과의 적대적 대결이었다면 신생 러시아 연방의 외교 정책의 기조는 서방과의 협력적 경쟁 또는 서방의 협력적 의존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외교 정책이 이념에 입각한 양분 법적 도식에 의한 것이었다면 러시아 연방의 외교 정책은 낙후된 러시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방의 경제 지원을 얻어내고 국익에 철저히 입각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 회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소모적인 경쟁을 중단하며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일본과는 북방 4개 섬을 반환하는 대가로 경제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유럽 못지않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를 중시하여 1992년에는 옐친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러시아 국내 경제 재건을 위해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러시아 외교의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또 하나의 축은 구소련의 핵무기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치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핵무기 비확산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연방 탄생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군사 부문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추구하던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세력 확장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국 영토의 보전을 위한 순수 방위 전략으로 일대 전환을 이룩했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었다는 인식 아래 러시아는 1994년 8월 독일에 주둔했던 구소련군을 철수시킨 것을 끝으로 해외 주둔과 군사 간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대대적인 병력 감축과 군비 축소,
군수산업의 민수용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연방 내 공화국의 이탈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군사적 진압을 하고 있다. 1994년 12월 러시아는 연방을 이탈하여 독립국가로 존재하고자 하는 체첸 공화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을 개시하여 점령한 바 있다. (6) 경제. 러시아는 구소련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991년 구소련 전체의 국민 총생산 가운데 러시아는 전체의 61%를 차지했으며 산업 생산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경제 침체는 갈수록 심화되어 199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고용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공업 건설 부문, 기타 서비스 부문, 농림업, 상업 및 유통 부문, 수송 및 통신 부문 순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그 이후 연일 주가 폭락이 이어졌고 경제 지표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달러당 6.36루블이던 환율능 수출 대금 50% 강제 예치라는 극단 조처에 힘입어 16루블 선에서 겨우 안정을 되찾는 등 1998년 현재의 경제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1) 농업. 러시아의 농업 생산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농경지와 목초지가 국토 면적의 14.7%에 불과하지만 그 실제 면적은 2억 1,703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이다. 이 광활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한 주요 작물 생산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부류에 속한다. 즉 곡물, 감자 생산량은 세계 최대이고 옥수수, 사탕무, 해바라기, 포도 등은 세계 5위권 안에 들며 돼지, 양, 닭, 사육두수와 양모, 우유, 계란 등의 축산물 생산량 역시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들고 있다. 또 전체 노동력의 약 13.4%가 농업에 종사하고 여전히 중요한 산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토지 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매년 수십억 달러를 농산물 수입에 쓰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업 생산의 감소로 농산물 수입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의 생산 감소는 주로 국영 집단 농장의 생산 감소에서 기인한다. 러시아의 농업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과거 소련이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주요 정책은 농경지의 확대와 농업 생산 조직화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앙아시아와 서시베리아 일대를 개척하려는 정책을 펴온 결과 소련 전체로 볼 때 지금까지 약 4,30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새로 생겼다. 이 정책은 원래 육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존 곡물 생산지이던 비옥한 흑토지대의 농경지를 사료 재배로 전환하는 한편 새로운 농경지를 곡물 재배에 이용하고자 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농경지의 자연 조건이 열악하고 사회 간접 자본이 낙후하여 오히려 곡물 부족과 그에 따른 곡물 수입 증가를 초래하였다. 한편 농업 집단화 정책은 농업기계화와 농업 생산의 전문화 등 농업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부품 및 연료 부족과 기계 운용 능력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이윤 동기 박탈과 비효율적 통제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최근 종자 개량, 비료 공급 확충, 도로 및 저장시설 정비와 같은 투자 확대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비효율적 농업 관련 조직 개선 등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종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집단 국영 농장이 해체되고 사적 경영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러시아의 자연적 조건, 즉 주기적인 한발과 홍수, 짧은 생육 기간 등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어떤 경제 체제를 취하더라도 그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농업 생산 잠재력이 지금까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절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생산량이나 생산의 질이 훨씬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의 농업지역은 대체로 밀재배 지역의 경계와 일치한다. 즉 비옥한 삼각지대에서 곡물 외에 옥수수, 감자 등의 주요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해바라기와 사탕무는 주로 흑토 지역과 서시베리아 남부의 삼림 수목지대에서 재배된다. 채소는 대도시 주변에서 많이 재배되며 콩은 극동의 아무르주에서 많이 재배된다. 한편 사과, 배 같은 내한성 과일은 유럽 러시아의 북부 지역에서 포도와 같은 온대성 과일은 흑해연안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목축과 돼지 사육은 거의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양념소 사육은 남부 산악지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공업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은 산업시설을 국유화하는 동시에 국가계획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주도의 야심찬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공업의 분산화와 지역별 특화 정책을 실시, 1950년대까지 우랄 지역과 서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계, 화학, 금속 공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새로운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서부의 공업시설이 이전해 오면서 우랄과 서시베리아 지역은 유럽 러시아의 공업 수준과 필적하게 되었다. 이후 소련의 공업은 계속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및 중앙아시아 등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는 흐루시초프 시대에 잠깐 소비재 공업이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화였다. 또한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으로 동부의 원료 산지와 서부의 공업지역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 국가 전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공업은 생산시설과 사회 간접 자본의 낙후, 품질의 저하 등 모든 측면에서 서방 국가의 공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이에 정부는 품질 개선, 설비 현대화, 독립채산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 부족, 현격한 산업부문 간 격차, 낙후된 사회 간접 자본, 현대적 장비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 이후 러시아의 공업 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매년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공업의 전 부문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설비의 낙후, 투자 부족 외에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른 유효 수요 감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현재 공업 구조를 보면 기계 및 조립 금속, 식품, 경공업, 화학 및 석유화학, 금속, 목재 및 제지, 비철금속 공업 순으로 비중이 높다. 철강공업은 17세기 모스크바 주변에서 시작되어 19세기 우랄과 우크라이나로 확산되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현재 러시아의 주요 철강공업 중심지는 우랄 지역의 마그니토고르스크, 체려빈스크, 유럽 러시아의 툴라, 리페츠크, 서시베리아의 노보쿠즈네츠크 등이다. 비철금속 및 야금 산업은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우랄 지역과 동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루스크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편이다. 기계 및 조립 금속 공업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산업의 핵심 분야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공작 기계의 노후화로 기계공업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다. 유럽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서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 우랄의 예카테린부르크, 오르스크, 동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쿠즈바스 지방 등이 그 중심지이다. 특히 방직기계의 모스크바, 이바노포, 자동차 공업의 톨리아티, 나베레즈니의 젤리 등은 유명하다. 화학공업은 대체로 기초 단위의 제품 생산 부분은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다양한 응용 제품 개발 부분은 크게 낙후되어 있다. 최근 화학공업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 러시아 지역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목재 산업 중 목재 가공 분야는 브라츠크, 바이칼스키, 오스트일림스키 등이, 제재 분야는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소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등이, 펄프와 제지 분야는 아르한겔스크, 니주니노브고로트, 페름 등이 중심지이다. 식품공업은 분산되어 있지만 농업지역과 대도시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였다. 특히 낙공, 육가공 분야는 대도시 인근에 집중해 있으며 수산물 가공 분야는 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기타 경공업 분야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무역. 1993년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700억 달러로서 160억 달러의 무역 적자, 1997년 무역 수지 3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1998년 모라토리엄의 선언으로 경제 상황은 아주 부정적이다. 1988년 이전까지 소련은 매년 40에서 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1989년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 소련은 초기에는 자급제족 위주의 정책으로 무역 규모가 미미했으나 냉전 체제가 강화되면서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와 교역을 확대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와의 교역은 구상무역 방식이 주종이며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다. 1980년대 들어 소련은 선진국과 본격적으로 교역하기 시작하여 무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자국 상품의 취약한 경쟁력, 그로 인한 경화 부족 때문에 무역 규모는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특히 수입 규모가 현격하게 줄었다.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은 145개국에 이르며 이는 1950년의 45개국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93년 무역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구코메콘 국가와 기타 사회주의 국가가 전체 무역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무역 거래는 전체 무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소련의 경우와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은 12.7%이며 매년 급속하게 신장되고 있다. 연료와 전력, 기계 장비, 광물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기계류, 농산물, 소비재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최근 러시아는 무역의 구조 개선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우선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적 무역 제도를 지향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1988년에는 과거 대외무역을 주관해온 대외무역부를 국가대외경제관계위원회와 통합하여 대외경제관계부를 신설하였다. 대외경제관계부의 역할은 주요 전략상품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 통제 방식도 완화하였다. 또한 종래의 구상무역 방식에서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 때문에 과거 주요 무역 상대국이던 구공산 국가와 제3세계 국가와의 무역 거래가 급속히 줄었다. 다만 소련에 속해 있던 신생 독립 국가들의 경우 오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당분간 무역 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루블화의 태환성 확보를 위한 국내 가격 구조 개선과 외국 자본의 적극 유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개혁적 조치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업과 금융. 러시아의 상업은 과거에는 국영상업, 협동조합 상업, 코로스 상업에 국한되었다. 이 가운데 국영상업은 각 지방행정단위가 직접 경영하는 전국적 조직이며
협동조합 상업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소규모 상업조직으로 국영상점의 하부조직이다. 코로스 상업은 코로스 농민이 소량의 잉여 생산물을 도시에서 판매하는 상업조직으로 농업 노동자의 부수입원이면서 도시민의 식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러시아 곳곳에는 암시장이 형성되어 주요 생필품이 대량으로 거래되어 왔다. 1984년 이후 개인 영업 허가가 실시되면서 사기업과 서비스 관련 기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비효율적이고 서비스가 낙후된 국영상점의 역할을 잠식하고 있다. 개방 이전 러시아에는 국립은행 외에 농공은행, 공업건설은행, 저축은행, 사회주택은행, 대외무역은행의 5개 특수금융기관이 있었다. 고스방크가 해체된 92년 이후부터 러시아 연방중앙은행이 발권 기능과 통화정책 수립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농공은행과 사회주택은행은 해체되었고 공업건설은행과 저축은행은 상업은행으로 전환하였다. 또 과거에 주로 대외차관과 외환관리를 전담하던 대외무역은행은 무역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 대신 구소련과 러시아의 대외 채무를 전담하는 대외경제관계은행을 새로이 설립하였다. 한편 1993년 설립된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업무, 특히 기계류 수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특수은행이다. 1993년 러시아에는 총 1812개의 상업은행과 6개의 외국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금융체계는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사기업과 개인의 대출 이용이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의 약점을 이용한 개인 금융기관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1998년 기존 루블화의 1000배 가치에 해당하는 신루블화를 발행키로 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5, 10, 50, 100, 500루블짜리의 새 지폐를 발행하였다. 교통과 통신. 러시아는 거대한 영토, 혹독한 기후, 자원의 편제 등으로 원활한 수송체계의 마련은 경제 발전의 관건이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하고 중도에 부패, 파손,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주요 소비재 공급 부족 현상과 그로 인한 인플레의 원인은 생산 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수송체계의 비효율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철도는 러시아의 수송수단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철도의 화물운송 분담률은 전체 화물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여객 수송 분담률은 이에 다소 못 미친다. 최근 경제 침체로 화물 발생량이 크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수송권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철도의 화물 수송 분담률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거리 수송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러시아의 철도 총 길이는 87,000km이며 철도 밀도는 1km당 4.5km이다. 철도 노선의 분포는 매우 불균등하여 유럽 러시아의 철도 밀도는 매우 높은 반면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바이칼에서 아무르 철도의 간선 외에 소수의 지선이 있을 뿐이다. 그동안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의 자원 개발과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철도 건설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과소 상태이다. 현재 노선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어 운송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컨테이너 수송률은 전체 화물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철도는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 및 발트 3국, 그리고 그루지아 등과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까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간 초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 교통 역시 낙후되어 있다. 고속도로망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포장률이 극히 낮다. 특히 농촌 지역의 도로는 거의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도로의 화물운송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100km 이내의 단거리 수송이 대부분이다.
최근 자동차 생산 대수가 크게 늘면서 도로의 여객 수송 분담률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업체 부족은 도로 운송 체계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내륙 수로의 화물 수송 분담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거대한 하천이 다수 있으면서도 내륙 수로 교통이 잘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결빙 및 유량 부족, 그리고 범람 등 기후적 요인 외에도 화물 발생이 주로 동서 방향인데 비해 유로는 주로 남북으로 뻗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가강, 레나강, 예니세이강 등은 주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륙 수로는 주로 화물 운송에 이용되고 있으며 화물의 대부분은 석유와 곡물이다. 한편 해운은 수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다. 현재 주요 항구로는 북극해의 아르항겔스크, 발트해의 펜트스필, 클라디페다, 흑해의 노보로시스크, 투압세, 카스피해의 바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항구는 항만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현대화 작업과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러시아의 항공교통은 자동차 교통보다 훨씬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현재 러시아에는 민간 항공사 141개사, 항공기 8,200여 대가 취항하고 있으며 여객 수송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아이로플로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공사는 영세하며 항공사의 90% 이상이 파산 상태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항공기는 비행 수명을 초과한 노후 항공기이며 공항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항공기는 전 세계 87개국에 취항하고 있으며 20여 개의 외국 항공사가 러시아의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노보시비르스크, 쿠르모추, 하버로프스크 등지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베리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석유 수송관 86,000km와 가스 수송관 185,000km가 설치되어 화물 수송량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다. 이 수송관들은 시베리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유럽 러시아와 유럽 각국에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다. 통신 역시 서구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전화 보급률이 극히 낮으며 회선 부족과 통신 상태 불량으로 국제 통화 시 어려움이 많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신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화 가입 신청자가 1,000만 명 이상이 적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7. 사회. 일. 교육. 러시아 교육제도의 기본 틀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 모든 교육은 무상교육이며 의무교육기간은 8년이다. 또한 유치원이나 다가소 비용이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이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들은 대부분 이들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다만 농촌에서는 시설 부족과 거리 문제로 유치원 교육 혜택이 낮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연금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아동들은 6에서 7세의 정규 교육기관에 취약하여 의무 교육기간이 끝나는 8학년까지는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9학년부터는 1차적인 진로 선택을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하거나 일반 학과 외 특정 분야의 기술 교육을 병행하는 기술학교로 진학한다. 대체로 테크니쿰 졸업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선호된다. 그 밖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나 박야가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와 군사학교가 있다.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교육하는 일종의 영재학교는 명성이 높아 우수한 상급 학교 진학률이 높다. 러시아의 상급 교육기관으로는 종합대학과 특수대학으로 나뉘어진다. 특수대학은 의학, 교육학, 전기공학, 도시계획, 농학, 국제학 외의 예술 분야 등의 전문 분야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흔히 연구소 학교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상급 학교 입학시험은 1년에 1번 여름에 실시되며 평균 입학 경쟁률이 5대 1 정도이다.
그러나 학교의 명성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극심하며 모스크바 대학,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 모스크바 외국어연구소, 모스크바 연극 및 예술연구소 등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에 달하고 최고 100대 1을 넘기도 한다. 대학의 수학기간은 보통 5년이며 졸업 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학사 학위 제도가 없고 대학 졸업 후 보통 3년 과정의 아스피란트를 마치면 간디다트라는 박사 취득 자격 학위를 받는다. 다시 일정 자격을 갖추고 논문을 제출하면 박사 학위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교육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학 진학 희망률이 매우 높으며 대학 졸업 학력 소지자의 숫자도 미국에 비해 훨씬 크다. 한편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특히 초급 학교의 경우 교실 부족으로 약 1월 4일 정도가 2부제 또는 3부제 수업을 받는다. 노동. 러시아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92년 8,6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였으며 이 중 취업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약 84%인 7,230만 명이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각각 60%와 85%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993년 말 전체 취업 인구 중 국영기업에 고용된 인구는 전체의 60%, 민영기업과 합작기업의 비율은 각각 20%였다. 최근 국영기업 취업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 고용 동향을 보면 농림업과 수송, 통신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행정, 금융, 보험 부문은 증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는 1993년 12월 77만 9천 명으로 실업률은 1%를 밑돌았다. 실업자는 최근 매년 증가하고 하여 1998년 10월 현재 실업률 9%에서 11.5%로 늘어났고 불완전 고용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2년 당시 노동자 및 사무원의 월 평균 임금은 1만 6,071루블로서 경제 개방 이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부문별 임금 수준은 금융, 보험 부문이 가장 높고 보건과 교육 부문이 가장 낮다. 또한 국영기업의 평균 임금은 민간 부문 평균 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지역별 임금 수준에서는 극동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의 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이는 이들 지역의 열악한 거주 조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조직 구조는 경영자, 중간관리층, 작업반 등으로 구성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경영자 또는 기업 지배인은 대부분 이공계 대학 출신의 기술자이다. 그러나 학력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며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 유무가 우선 고려된다. 과거 경영자의 경영 목표가 생산 목표 달성이었을 때 경영자는 생산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부품이나 원자재 확보에 신경을 쓰는 반면 공정 개선이나 품질 개선 등 경영 혁신을 거의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억제하기까지 하였다. 최근 독립채산제의 도입, 민영화 등 각종 개혁 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경영자가 서구적 경영 기법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그 성과는 미미하다. 엔지니어와 관리직은 기업 내 독립적인 팀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경영자와 작업반의 교량 역할을 한다. 작업반은 대개 20에서 25명의 생산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반장에 의해 통솔된다. 작업반장은 경험이 풍부한 숙련 노동자 중에서 임명되는데 작업 감독뿐만 아니라 반원에 대한 기술 교육 및 반원의 신상 관리까지 하였다. 작업반과 유사하게 작업조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970년대 건설노조에서 생겨 전업종으로 확산된 제도로서 기업과 계약하여 공정의 일부를 도급,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조의 조장은 작업반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의 경우 매년 20% 이상의 노동자가 이직한다. 연령층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건설 노동자일수록, 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의 노동자일수록 이직률이 높다. 이와 같은 높은 이직률은 노동 생산성의 저하로 연결된다. 한편 부품이나 원자재의 공급 불안정으로 생산 현장의 작업 페이스가 자주 교란된다. 이 때문에 자주 노동자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아 품질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3) 도시와 농촌 특색. 러시아에서는 유럽 러시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가 먼저 생기고 그 주변에 마을이 확산된 경우가 많다. 이는 미개척지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도시를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고 있다. 인구 12,000명 이상인 곳을 도시, 인구 2,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비농업에 종사하면 준도시, 나머지 지역을 농촌으로 분류한다. 러시아 인구의 약 75%가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 인구의 약 3분의 2가 농촌 출신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속도는 최근 많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농촌 인구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 따라서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인들은 도시 정착을 출세를 위한 지름길로 여기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스크바 정착은 최고의 지름길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대도시 인구 유입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왔는데 그 여파로 대도시 주변에 많은 위성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러시아 철도 여객 수송의 90% 이상이 바로 위성도시 거주민 수송이다. 러시아 대도시의 열악한 주택 사정은 유명하다. 1인당 주거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절대 다수의 주택이 방 1에서 2개짜리의 소형 주택이며 상하수도와 욕조 등 기본 시설을 갖춘 주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주택 공급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청 후 배정받기까지 상당한 횟수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주택난은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결혼, 자녀 양육, 이성관계 등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도시에는 주택 사정이 대도시보다 나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기회가 대도시에 비해 훨씬 적다. 특히 많은 소도시에서는 도로 등 기본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 농촌과 마찬가지로 낙후되어 있다. 중소도시에는 대개 하위의 행정, 교육시설과 저급한 수준의 산업이 입지해 있다. 1993년 농촌 인구는 3,980만 명이며 농촌 인구의 약 60%가 노동인구로서 그중 약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농촌 가구는 텃밭을 갖고 있으며 이곳에서 기본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 텃밭의 평균 면적은 360평에 불과하며 감자, 채소, 과수를 재배하거나 가축 사육장소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곳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집단 농장 생산성의 2배 이상이다. 농촌 인구 구조를 보면 청장년층 인구가 적고 성별로는 남성이, 학력별로는 고학력자가 적다. 농촌 주민은 대부분 이주 의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자녀가 농촌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러시아 농촌의 사회 제도는 지역 소비에트 집단 농장, 국영 농장로 대별된다. 지역 소비에트는 농촌 공동체로 구성된 행정 단위로서 평균 2,700명이 거주한다. 이보다 상위의 행정 단위로는 수십 개의 소비에트를 합친 레이온이 있다. 농촌 소비에트는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 공동체 조직에서 발전한 것으로 행정 기능 외에 지역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집단 농장은 인구 조밀 지역에서 주로 조직되어 있는데 농장의 구성원들은 농장 전체 수입에서 각자의 수입을 분배받는다.
이에 비해 국영농장은 대규모 영지가 있던 곳 신개척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이곳의 구성원들은 농장 운영 수입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월급을 받는 농업 노동자이다. 구소련 해체 직전에는 소련 전역에 약 2만 6천 개의 집단 농장과 약 2만 3천 개의 국영 농장이 있었으며 집단 농장은 평균 6,100헥타르의 농경지를 국영 농장은 평균 2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각각 경영하였다. 그러나 독립채산제가 도입되면서 두 농장 유형 간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많은 집단 국영 농장이 해체되고 있다. 1992년 러시아의 집단 국영 농장은 전체 농경지의 35%, 농업 생산고의 23%를 차지했는데 이는 1990년에 각각 95%, 73%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집단 국영 농장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 농장과 개인 농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농촌 지역은 거의 모든 사회간접자본, 공공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경제 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4) 국민생활. 러시아 일반 국민의 생활상은 과거에는 획일적이었으나 개혁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능력과 책임 및 개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생활상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경제 개방이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부유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은 거의 서구의 부유층과 맞먹는 생활상을 보이고 있다. 1. 생활 수준. 러시아 가구의 명목 소득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즉 가계의 1인당 월 평균 화표 소득이 1991년 865루블에서 1993년 말에는 85,559루블로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화표 소득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여 실질 소득은 오히려 크게 줄고 있다. 한편 월 평균 소득 2,000에서 4,000루블의 저소득층과 1만 루블 이상의 고소득층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993년 2,000에서 4,000루블의 저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40.5%를 차지하는 반면 1만 루블 이상의 고소득층은 6.4%이다. 가계의 소비 지출 구조를 보면 1993년 식비 지출이 전체 지출의 47.0%를 차지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피복비, 서비스 요금, 내구 소비재 구입비, 주거비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크다. 이러한 지출 구조는 본격적인 개방 이전에 비해 항목별 지출 패턴은 거의 비슷하나 식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거비 지출 규모가 적은 것은 대부분의 주택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료가 매우 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급 실태는 10여 년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을 뿐이다. 한편 과거에 비해 생필품 부족 현상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급이 풍부하더라도 구매력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그러나 의료, 교육,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비용은 비록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2. 가정생활. 러시아의 대도시에서는 3세대 동거가구를 흔히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자녀는 은퇴한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봉양 의무가 강하게 남아있고 명절이나 특별한 가족 행사 때 친인척이 모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가장의 권위가 높고 일상의 가사와 금전 관리는 주부가 맡는다. 이처럼 러시아의 가정생활에서는 동양적 생활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상이 나타나게 된 데는 심각한 주택난도 크게 작용하였다. 노동 연령에 있는 여성의 대부분이 학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어 주부들도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결혼 연령은 평균 20대 전반으로 빠른 편이다.
이것은 결혼이 주택 신청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택난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 주택난 때문에 부부가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따라서 성도덕이 문란하고 결혼한 3쌍 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다. 러시아에서는 토일요일과 8일의 법정 공휴일 및 평균 21일의 유급 휴가가 있어 여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주말에는 스포츠와 놀이가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특히 대도시 가구의 상당수가 근교 지역에 별장을 갖고 있어 이곳에서 소규모 텃밭을 경작하면서 주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휴가 기간은 주로 여름에 집중되는데 흑해, 발트해, 바이카로 등지가 대표적인 휴양지이다. 3. 사회생활. 러시아에서는 인간관계가 아주 중시된다. 관료주의가 강하고 물자 부족이 극심하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가 크게 작용한다. 한국의 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블라트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블라트와 마찬가지로 성행되고 있는 암거래와 물물 교환 역시 특유한 현상이다. 암거래와 물물 교환은 실제로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부분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사회 문제는 술, 마약, 마피아, 매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술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로 인한 알코올 중독의 만연은 노동 생산성의 저하, 안전사고의 빈발, 국민 건강의 훼손, 가정생활의 파괴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 러시아의 문명화는 문학, 음악, 발레 등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예술은 정치적 독간과 부딪혀 순수한 러시아적인 예술의 형태와 편하지 않은 관계로 어울려졌다. 천년 역사의 러시아 문학은 러시아인의 문화, 정치, 언어적 혁명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현대에는 문학이 러시아인의 생활을 모든 면에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8세기 이래 러시아 음악은 교회 음악과 포크송, 춤곡으로 이루어졌다. 1700년대 이태리, 프랑스, 독일의 오페라가 러시아에 소개되면서 오페라가 대중적인 예술이 되었다. 19세기 러시아는 문학처럼 세계의 음악에 점차 공헌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초반에는 이태리 음악이 모델이 되었지만 국민음악으로 발전하였다. 후반부에는 유럽의 고전 음악의 모방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때문에 러시아의 역사와 전설 등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어갔다. 그런 그룹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와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 등이다. 반면 차이코프스키는 서유럽 음악을 더욱 모방한 교향곡, 오페라 발레곡을 만들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작품으로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교향곡 6번 등이다. 또한 라흐마니노프는 독일로 가서 그곳에서 피아니스트로의 명성을 떨쳤다. 20세기에는 음악과 공연이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작곡가와 음악가를 계속 배출하였다. 그들은 그런 정책에 맞서 다른 나라로 망명 또는 이주해 그들의 음악 활동을 계속하였다. 로스트로보비치가 대표적인 음악가이다. 또한 20세기 가장 훌륭한 작곡가라 하는 스트라빈스키는 발레곡을 작곡하고 1920년 망명했다. 1970, 80년대에 억압은 재즈, 락, 포크 음악을 음성적으로 자라나게 했다. 그래서 현재는 재즈가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 장르가 되었다. 락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서구의 락 그룹의 열광적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당국에서 엄격하게 관리했고 1980년 후반이 되어서야 약간의 락 그룹이 만들어져 1990년대 많이 활성화되었다. 러시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발레이다. 발레의 발전에 러시아는 공헌했다.
발레는 다른 귀족적인 춤과 함께 러시아에 들어왔다. 1734년 발레 학교가 세워졌고 이를 계기로 발레가 발전하여 서유럽 발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러시아의 미술은 20세기 초반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냈다. 유명 화가로는 샤갈, 칸딘스키 등이 있다. 과학기술. 러시아의 과학과 기술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등 기초 순수과학 분야와 우주공학, 생물공학, 화학공학 등 일부 첨단 과학 분야는 매우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를 응용하고 상업화하는 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특히 소비재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과학, 기술 분야의 불균형이 경제 침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응용기술에 대한 자체 개발 노력을 하는 동시에 합작 투자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한관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38도선이라는 경계선이 만들어졌으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을 지원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다. 그 후 1991년 말 소련 해체 후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하면서 러시아 연방은 구소련이 가지던 정치적, 경제적 권리와 의무 관계를 대부분 승계하였다. 1989년 4월에는 소련 연방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소가, 이어 7월에는 한국무역진흥공사 모스크바 사무소가 각각 개설되었다. 이로써 양국 간의 교역은 종래의 간접 무역 방식에서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90년 초 한국의 주요 무역회사들이 모스크바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한소 관계가 본격적인 정치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12월 영사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때부터이다. 이후 1990년 6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통령 노태우와 서기장 고르바초프 간의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후 9월 국제연합본부에서 가진 양국 간의 외무회담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이어 10월과 12월에 양국의 초대 대사가 각각 부임하였다. 그해 12월에는 대통령 노태우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무역협정, 과학기술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1992년 9월 러시아 대통령 옐친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1994년 6월 대통령 김영삼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바탕이 되어 1995년 9월 6.25 전쟁 발발 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조로상호 원조 및 우호 협력 조약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한편 국교 수립 후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교류도 더욱 확대되었다. 한국은 소련과 합의한 30억 달러의 경제협력 차관 중 일부를 이미 집행하였다. 한국은 러시아의 관세 특혜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어업협정 체결로 러시아 수역 내 한국의 어획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 분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러시아가 보유한 첨단 기술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3년부터 한국은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러시아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최악의 외교 갈등을 일으켰다. 러시아 정부는 7월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조성우 참사관을 주재국 정부가 기피하는 외교관으로 지목하고 조 참사관에게 기밀 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러시아 외무부 바라렌틴 모이세예프 아주 일국 부국장을 국가 반역죄로 기소하는 등 갈등이 심각했다.
1998년 현재 대한국 수출은 9억 9,857만 9천 달러이고 대한국 수입은 11억 1,380만 5천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 연료 등이고 수입품은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서울과 러시아의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를 각각 연결하는 전기 항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 항로가 열려 유럽의 주요 도시를 보다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해운은 부산과 러시아의 보스토치니를 거쳐 나호트카로 연결되는 전기 노선이 주 2회 운항되고 있다. 1998년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에 따라 러시아 진출의 국내 기업들은 투자 대금 회수가 불투명하나 러시아는 현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현재 교민 10만여 명과 체류자 2,000명이 살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